안녕하세요, 달팽이입니다. 여러분,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해주시면 더욱더 환영입니다. 저를 이해해주시고 너그럽게 재미없는 머릿말 같은 1편을 봐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리고, 웨버 없는 웨버 프롤로그가 불편했던 분들께는 사과를 드리면서 이번 편부터는 웨버 이야기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4월 5일)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와 관심을 받는 팻5가 이끄는 미시간과 전통의 강호 노스캐롤라이나와의 NCAA 결승전 후반 종료 19초를 남기고 71대 72 한 점 차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미시간의 반칙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자유투를 얻었고 1구는 성공, 2구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 공을 미시간의 에이스 4번 선수가 잡습니다. 미시간의 4번은 리바운드를 한 뒤 당황했는지 다리를 한번 끌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노스캐롤라이나 선수들과 벤치는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고, 중계진도 트래블이에요, 트래블, 다리를 분명히 끌었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심판은 못 봤는지 경기는 계속 진행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선수들도 시간 낭비 없이 4번 선수를 더블팀으로 수비했습니다. 11초를 남기고 노스캐롤라이나 진영에 들어간 4번 선수는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아마도 작전 타임을 부른 뒤 다시 공격을 시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경기장에 있던 64,000명의 관중 중에 절반은 탄식을, 절반은 환호를 했습니다. 4번 선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심판은 노스캐롤라이나에게 자유투를 줍니다. 네, 미시간 대학은 작전 타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4번 선수는 상황을 이해하고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는 NCAA 토너먼트 결승전 중 제일 허무하게 끝난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4번 선수는 바로 크리스 웨버였습니다. 1점 차의 접전이었던 이 시합은 웨버의 실수로 71대 77, 6점 차로 끝나게 됩니다. 이 시합, 그리고 이 운명의 8초는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선수로 키워지던 크리스 웨버의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20년 가까이 이어질 NBA, NCAA, 그리고 미시간 대학이 포함된 각종 소송과 치부 드러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크리스 웨버가 피해갈 수 없었던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는 그가 4살이던 1977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NBA가 자리를 잡기 전 미국에서는 각 대학들의 재학생과 동문들의 관심을 받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한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NCAA의 인기가 NBA 인기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라이벌 스토리는 NCAA에서 그대로 NBA로 옮겨오면서 NBA 인기와 관심이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매직 존슨은 어디 출신일까요? 그는 미시간에서 태어나서 자란 미시간 토박입니다. 레리 버드와 달리 매직 존슨은 레이컬스에 입단한 뒤로는 미시간을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은퇴 뒤에도 미시간과 디트로이트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레이컬스의 감독으로, 그리고 GM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제가 느끼기로 미시간과 디트로이트 팬들은 여기에 조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의 레전드이자 인디애나의 자랑이었던 레리 버드와는 다르게 매직 존슨은 점점 LA의 레전드이자 LA의 자랑이 되어갔으니까요. 너무나 재미있는 레리 버드와 매직 존슨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그럼 도대체 이게 웨버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미시간 대학과 미시간 주립대학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라이벌 학교이며, 사실 미시간 대학은 1976년 NCAA 결승에서 패배하고 첫 대학 농구 우승을 놓친 뒤 다시 우승에 도전하기 위하여 매직 존슨 영입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가 미시간 대학에 올 거라 100% 확신했지만, 매직 존슨은 미시간의 모든 스포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시간 주립대학에 가겠다고 발표하고 미시간 주립대학을 NCAA 챔피언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은 이 일로 인해서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에드 마틴이 등장합니다. 에드 마틴은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지만 매직 존슨의 인기에 힘입어 미시간 전체가 대학 농구에 열광하자 몇몇 지인들과 함께 불법 농구 도박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에드 마틴은 잘렌 로즈와 함께 웨버의 인생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인물인데요. 에드 마틴은 디트로이트의 길거리 농구장의 대부와 같은 인물이었으며 미시간 대학의 부스터 클럽 회장이었습니다. 부스터 클럽은 대학 농구의 또 다른 치부인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행으로 미국 대학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유명 운동팀의 부모와 후원자로 결성된 이 부스터 클럽을 조직해서 이들로 하여금 유명 선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후원을 받게 한 뒤 그것을 팀 운영에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이 에드 마틴은 미시간 대학이 매직 존슨을 넘어설 미시간의 아들 찾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그리고 1986년 굉장한 괴물이 등장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8학년, 한국으로 치면 중2였던 크리스 웨버가 디트로이트와 미시간 중등부 농구 시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에드 마틴은 이 시절부터 크리스 웨버의 경기에 항상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으며 그의 부모님과도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잘렌 로즈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가난했던 디트로이트 뒷골목의 이들은 길거리 농구를 할 때면 꼭 나타나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곤 했던 에드 마틴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고 다만 자동차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에드 마틴은 잘렌 로즈에게도 관심을 주게 됩니다. 크리스 웨버와 그의 부모는 아무 의심 없이 에드 마틴을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며 서로 집에 초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드 마틴은 크리스 웨버와 그의 가족들이 힘들 때마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그 금전적인 도움은 1980년대였던 이때 30만 불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4억 원에 달하는 돈이면 사실 크리스 웨버와 그의 가족이 의심을 못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의 가족은 어쩌면 웨버가 성공할 때를 대비해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니 무엇이 진실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에드 마틴의 도움으로 미시간 대학은 드디어 전 미국의 주목을 받는 역사적인 선수 영입에 성공합니다. 이 당시 웨버는 그냥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올 아메리칸 고등학교 퍼스트 팀에 2년 연속 뽑혔으며 올해의 최고 선수상, 맥도날드 고교 올스타 MVP, 데퍼댄 고교 올스타 게임 MVP에 뽑히며 자신의 학교가 미시간주 고교 농구 3연패를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웁니다. 특히 3학년에 그가 세운 기록은 평균 29.4점에 13리바운드로 성급한 이들은 서둘러서 미시간 주립대학의 매직 존슨과 미시간 대학의 웨버라며 아직 대학에 입학도 하기 전부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해의 미시간 대학은 전국 고교 선수 랭킹 1위의 웨버, 5위인 잘렌 로즈 말고도 시카고 출신인 3위인 주안 하워드, 그리고 텍사스 출신인 9위인 지미 킹과 24위인 레이 잭슨까지 입학을 결정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신입생 5명이 모두 맥도날드 고교 올스타 출신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5명을 두고서 팹5라고 부르면서 스타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는 매직 존슨의 에이즈 감염이 알려지면서 32살 매직 존슨이 사실상 은퇴를 한 해였습니다. 매직 존슨과의 좋은 추억도 많지만 섭섭한 것도 많았던 미시간의 농구 팬들은 크리스 웨버의 등장에 열광합니다. 팹5, 그리고 5명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크리스 웨버였습니다. 다만 크리스 웨버와 잘렌 로즈의 입학으로 미시간 대학 내에서도 에드 마틴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잘렌 로즈도 굉장한 스토리를 지녔으며 크리스 웨버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1990년대 싱글맘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아들 이름이 잘렌이었다고 하니 나중에 잘렌 로즈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잘렌 로즈와 웨버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모든 인기를 독점하며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든 다 해도 되는 그런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웨버는 이때 술과 대마초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때부터 킹스에 입단할 때까지 꾸준히 술과 대마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는 대학과 지역에서 많이 무마를 해줍니다. 웨버는 완벽해야 하는 선수였으니까요. 웨버가 이렇게 최고의 인싸로 인기를 누릴 때 미시간 대학의 캠퍼스 반대편에서는 같이 입학한 동문 중 한 명이 태양열 자동차를 만들고 잉크 프린터를 개선하며 캠퍼스 내에 모노레일을 깔아서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그는 과학 동아리의 회장이었으며 후에 구글을 창업하는 레리 페이지입니다. 미시간은 대학 농구의 전통을 깨고 이 신입생 5명을 모두 주전으로 출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5명은 역사상 처음으로 신입생들로만 이루어진 주전 멤버로 NCAA 결승에 진출하는 팀이 됩니다. 많은 농구 팬들은 그들의 결승 상대인 듀크 대학을 들러리 취급했지만 사실 듀크 대학은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으며 NCAA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2연패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듀크의 승리였고 현재까지도 듀크의 감독인 코치 K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5명은 농구 선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다. 그냥 연예인이었고 그들은 농구를 하러 경기장에 왔다기보다는 촬영과 사인을 하러 온 것 같았다. 훌륭한 대학 농구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팀으로 농구를 한 우리와 달리 5명의 유명인이 농구를 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러 온 그들과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지는 뻔했다 라고 말하며 웨버와 팹5에게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합니다.
결승에서 패배했지만 팻5의 인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신입생 5명을 주전으로 기용해 결승에 진출했다며 다음 해에는 이들이 우승할 것이 확실하다 언론은 떠들어댔습니다. 듀크 대학이 달성한 20년 만의 2연패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악마의 재능을 가진 웨버는 더욱더 미시간의 영웅이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웨버는 이것들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는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타임아웃 사건 후 웨버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합에서 웨버는 23득점 11리바운드로 활약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야 하는 웨버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는 것에 큰 기대만큼, 지금껏 이해해준 만큼 그 이상의 실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당시 웨버와 팻5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단순 비교를 하면 1992년 대학농구 결승전의 시청률은 22.7%, 즉 3,400만 명이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1993년 결승전은 3,290만 명이 보면서 22.2%의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1993년 조던과 찰스 바클리가 대결한 NBA 파이널 6경기의 평균 시청률은 17.9%로 경기당 2,7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던과 바클리의 대결보다 웨버의 타임아웃 사건을 생중계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NCAA에서 팻5의 결승전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시합은 딱 한 시합, 바로 24.1%의 시청률로 3,500만 명이 생중계를 시청한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의 대결이었습니다. 89년 미시간 대학의 NCAA 우승, 1992년과 1993년의 결승 진출을 모두 경험하고 나중에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스캔들 중 하나인 에드 마틴 스캔들의 진행 과정 또한 가까이서 본 1993년 미시간 대학의 공동 주장이자 1993년 가장 학업에 충실했던 선수에게 주는 월터 바이어스 스콜라상을 수상했던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롭 펠린카.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년 뒤 변호사 겸 선수 에이전트로 NBA에 돌아옵니다. 코비와 하든, 이고달라 등의 유명 선수의 에이전트였던 그는 현재 LA 레이커스의 사장입니다. 정말이지 연관된 사건 하나하나, 연루된 사람 하나하나가 평범한 게 없는 바람잘 날 없는 크리스 웨버입니다. 다시 미시간 대학 이야기를 하면 미시간 대학은 서둘러서 웨버와 선을 그으려고 했고 미시간 대학의 농구 팬들은 웨버에게 등을 돌렸으며 처음 당하는 대접에 당황한 웨버는 결승전이 끝나고 한 달 뒤인 5월 6일 NBA 드래프트에 참여할 것을 발표하면서 돈 넬슨이 움직입니다. 런앤건, 닭공농구의 아버지인 돈 넬슨은 웨버에게서 공격농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는, 패스에 소질이 있으며 경기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포인트 포워드를 웨버에게서 본 것입니다. 사실 돈 넬슨 또한 미시간주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화끈한 성격의 돈 넬슨은 웨버와 페니 하더웨이 사이에서 조율하던 올랜도에게 웨버를 1순위에 지명하면 페니를 3순위에 지명한 뒤 페니에다가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3장을 얹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사실 페니의 마음이 조금 더 있었던 올랜도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돈 넬슨으로서는 기죽어 있는 웨버의 길을 살려주겠다는 결정이었겠지만 아무 생각 없던 웨버는 이 1번 지명의 의미를 돈 넬슨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시간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었던 웨버는 서둘러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또 역사에 남는 15년 7,400만 달러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노예 계약 같지만 이 당시 셀러리 캡은 1,5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웨버의 계약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5년이라는 기간이 문제였는데 이 해의 2순위 지명인 션 브래들리도 8년 계약이었으며 3순위의 페니 하더웨이도 13년에 4,500만 달러였으니 이 당시에 관행이었다고 생각하고 보면 웨버에게 제시된 조건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돈 넬슨 감독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웨버에게 1년 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줍니다. 웨버의 재능에 대한 돈 넬슨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첫 시즌 풀타임 주전을 소화한 그는 경기당 17.5득점에 9.1 리바운드, 3.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합니다. 그의 기록은 예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고르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종료 후 웨버는 트레이드를 시켜달라며 떼를 쓰게 됩니다. 15년 계약을 파기하려면 그 당시밖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웨버 측은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선수들의 감독이라 소문난 돈 넬슨은 악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언론은 웨버의 계약의 부당함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NBA와 각 팀들은 여론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웨버의 순수한 욕심에서 시작된 이 행동은 NBA 각 팀들이
선수에게 주는 계약에 대해서 관행을 수정하게 되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웨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NBA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을 나쁜 감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웨버가 나가는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워리어스 관계자는 힘들게 입을 떼며 돈 넬슨 감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돈 넬슨 감독 또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난 선수들과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도 선수들에게도 웨버에게도 미안합니다. 라며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돈 넬슨 감독의 새로운 공격 농구를 볼 수 있을지 알았지만 한순간에 워리어스는 신인 선수에게 노예 계약을 한 팀이 되어버렸고 돈 넬슨 감독은 선수들의 감독에서 강압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데뷔 1년차의 웨버는 이제 많은 팬들에게 엄청난 재능을 가진 신인왕 선수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선수라는 이미지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팀 하더웨이는 무릎 부상으로 웨버와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런 TMC의 멤버였던 팀 하더웨이와 크리스 멀린이 스프리엘과 웨버와 함께 뛰는 모습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신나고 빠른 공격 농구로 밀레니엄 킹스 이상의 인기를 끌었을 것 같습니다. 워리어스에서 돈 넬슨 감독이 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지명한 선수가 둘 있는데요. 한 명은 크리스 웨버이고 다른 한 명은 스테픈 커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돈 넬슨 감독은 두 선수의 지명을 강행한 후 두 선수의 성장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고 두 선수의 신인 시즌이 끝나자 워리어스에서 해고됩니다. 다만 한 명은 돈 넬슨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돈 넬슨의 기대보다 더 크게 성장해서 NBA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버립니다. 나중에 잘렌 로즈는 이 시기에 웨버를 가리켜 딜루셔널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웨버가 완벽한 미시간의 프랜차이즈 모델이었던 그 시기를 잊지 못하고 망상 속에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정말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한 사건이라 건너뛰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웨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편보다 조금은 재미있으셨기를 바라면서 바람잘날 없었던 웨버의 농구 인생 이야기, 다음 주는 워싱턴과 킹스에서 꽃피운 악마의 재능,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NCAA와 NBA를 뒤집어 놓은 도박과 경기 조작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